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제4회 대학원 학생성공 스토리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학생성공센터의 주관으로 제4회 대학원 학생성공 스토리 특강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특강 4회를 맡은 학생성공센터 선임연구원 박지은입니다. 자, 오늘 특강에 앞서서 우리 학생성공센터의 프로그램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잠시만요. 화면이 넘어가지 않네요. 잠시만요.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프로그램은요. 대학원생과 학문 후속 세대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우리가 9월에도 진행했던 프로그램인데요. 알쓸 학잡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토크쇼고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토크쇼인데요. 이번 10월에는 이공학 그리고 과학 분야에 계시는 패널 교수님들을 모셔서 저희가 혹시 목소리가 제 음성이 잘 전달이 안 되고 있나요? 자, 저희 지금 음성이 잘 지원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채팅창에 선생님 채팅창에 올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들리시나요? 아, 네. 저희가 앞에 잠깐 잠시만요. 이 마우스 포인터도 지금 잠깐 작동이 되지 않아서요. 네, 아이고. 네,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으셨죠? 그래서 다시 오프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제4회 대학원 학생성공 스토리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학생성공센터 주관의 제4회 대학원 학생성공 스토리 특강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특강 4회를 맡은 학생성공센터 선임연구원 박지은입니다. 오늘 특강에 앞서서 저희 센터의 프로그램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바로 우리가 9월에도 했던 프로그램인데요. 알아두면 쓸데있는 학자의 길에 대한 잡학사전이라는 온라인 토크쇼입니다. 바로 내일 13일 수요일 2시에 진행이 되는데요. 이번에는 생명과학과,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공학과, 그리고 또 신소재공학부, 그리고 화학공학과 교수님을 모셔서 과학과 이공학을 사랑하게 된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QR코드 스캔해 놓으셨다가 접속하시면은 내일 많이 참여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많은 실패에서 찾은 성공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실 연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강 포스터에도 기재되어 있듯이 오늘 연사자분은요, 우리 성균관대학교에서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시고 카이스트에서 문화기술학을 석사로 졸업하신 후에 다시 우리 본교로 돌아오셔서 인터랙션 사이언스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우리 대학의 국어국문학과와 유학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는 김병준 강사님이십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김병준 강사님을 모셔서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소개 잘 시켜주셔서 박지은 선생님한테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막 시작했어요. 네네. 네네. 저는 소개받은 김병준이라고 하고요. 현재 다시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국문과랑 유학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똑같이 논문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학원생분들 대부분 있을 텐데 석사과정이든 박사과정이든 저도 지금 현재 졸업 논문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시간은 앞선서 이제 교수님들 강연이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저는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실무적으로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 조그만한 팁들 위주로 해서 이 힘든 대학원 생활을 조금은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제가 어떤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오늘 강의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실패 속에서 찾은 성공. 그래서 사실은 오늘 며칠 전에 한 달 그 전에 이제 제가 이제 연사로
섭외가 들어왔을 때 학생 성공센터라는 곳이 잘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성균관대를 나름 오래 다닌 학번으로서 학생 성공센터에서 무엇을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 자신은 사실은 성공이라기보다는 실패를 더 많이 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많은 실패 속에서 조금은 성공한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실패를 제목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나의 연구는 실패에서 비롯됐다라는 부제로 오늘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의 제 소개를 잠깐 좀 더 하고 그래서 실패하는 법, 무엇이 실패인지, 잘 실패하는 법은 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소하지만 중요한 제 대학원 생활 팁 같은 것들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걸 전공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율전 학캠 학생도 있을 거고 명륜캠 학생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 중간에 어느 애매한 지점에 있는 그런 연구자인 것 같아요. 원래는 국어국문학과를 나왔는데 국어국문학과 여기 인문학 전공하신 우리 학생 여러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국문과 이른바 문학을 좋아해서 국문과를 처음에 진학을 했었고 그 이후에는 바로 이제 석사를 들어갔고요. 카이스트에서 공학 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하는 요즘에 좀 많이 회자되고 있고 코딩 이런 것들을 제가 주 전공을 했었고 석사 이후에는 잠깐 회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 회사 생활을 하면서 사실 박사 과정을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2018년부터 회사 생활과 박사 과정을 좀 병행하면서 우리 학교로 다시 돌아와서 인터랙션 사이언스 학과에서 데이터 사이언스를 계속 꾸준히 공부를 하고 있고요. 현재는 작년부터 코로나 시작부터 제가 이제 강사로서도 이른바 데뷔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사로 일을 시작했고 현재는 우리 학교 문과대 그리고 한국외대에도 나갔고 백석대나 한양대 등에 지금 출강을 하고 있고요. 디지털 인문학이라고 해서 인문학 분야를 데이터 사이언스로 어떻게 연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자연어 처리, 인공지능 기계학습 이런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혹시 제 연구가 궁금하신 분은 저희 아래에 제 구글 스칼라 링크를 적어놨는데요. 여기에 대단한 연구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연구도 가능하구나, 인문학 연구도 어떤 인공지능이나 데이터 사이언스로도 활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저 뒤에 제 구글 스칼라 들어오셔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통령이랑 같이 찍은 사진도 있는데 이게 제가 회사랑 병행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박사 생활을 박사를 막 오고 싶어가지고 온 게 아니라 석사를 마치고 한 1년 반 정도는 회사 생활을 하면서 좀 방황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스타트업에도 있어봤고 대기업 최근까지 가장 최근에 있던 직장은 은행이었어요. 그래서 대기업에도 있어봤고 해서 거기서 인공지능이나 데이터 분석가로 일을 하면서 야간에 대학원에 다시 돌아와서 밤에 다시 공부하는 그런 생활을 한 2년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19년 2년 동안은 회사와 대학원을 같이 병행하면서 공부를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되게 힘들었죠, 사실은. 굉장히 힘들었고 지금은 좀 살이 쪘지만 그때는 막 살도 빠지고 흰머리도 나고 머리도 빠지고 막 정말 힘든 생활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수업을 들으면서도 그러니까 어떤 파트타임 학생으로서 정체성보다는 풀타임 수준 학생이랑 비슷하게 연구에도 참여하고 회사를 다니면서 그 당시 여기 국제학회에서 같이 논문도 쓰고 그래서 조금은 굉장히 열심히 살았던 것이 좀 기억이 나고요. 근데 당시에 회사와 병행을 하면서 박사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지만 또 회사에서 배웠던 실무를 제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을 했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실무와 그리고 학업을 같이 병행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박사 생활을 계속했고 이제 2020년 2월에 이제 제가 박사 수료를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강사로서 이제 회사는 더 이상 다니지 않고 지금은 이제 전업 연구자 혹은 이제 우리 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연구도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 이전에 그 사전 질문에도 조금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인문학 연구자로서의 정체성도 있고 데이터 사이언스 공부도 동시에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행 연구가 거의 없었어요. 지금 여기 이 사진은 하버드 대학교에서 디지털 휴머니티라는 그 디지털 인문학이라는 교육 과정을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낸 것인데요. 기존의 어떤 인문학 연구가 여러분들 모르겠습니다. 여기 공대 출신들은 인문학 연구를 잘 모르겠지만 뭐 어떤 글과 그림, 그래서 그런 텍스트들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인문학자들은 그런 걸 많이 고민을 하거든요. 수많은 글을 읽으면서.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을 여기 보면 디지털라이즈드 돼서 분석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0과 1로 나타내는 데이터로 어떻게 그 수많은 데이터를 수많은 그 문헌들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라고 하는 지점이 디지털 인문학인데, 저는 그 두 가지를 다 챙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여정이었죠. 그 힘든 여정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그렇다면 굉장히 많은 실패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게 선행 연구자도 없고 그렇다고 지도 교수님이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실패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많이 실패를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실패가 오늘 이 주제잖아요. 그래서 이 학생 성공센터에서 실패를 말하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긴 한데, 저는 이제 실패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계속 강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삽질이라는 제가 말을 했는데요.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다 보면 이게 6개월 동안 했던 연구가 무너지기도 하고 한 1년 동안 했던 연구가 갑자기 뭐 지도 교수님이 이건 아닐세 자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정말 무의미한 것이었나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했던 그런 시행착오가 다 의미가 있었어요. 다만 그게 발현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의미 있는 삽질이라고 그냥 조금은 비속어로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시행착오들이 나중에는 굉장히 큰 자산이 될 것이다. 근데 다만 그런 시행착오가 쌓이고 자산이 되지만 그 시행착오도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래서 실패라는 게 내 인생에 어떤 게 있었을까? 근데 실패가 어떤 게 있었을까 좀 고민을 하다가 제가 2013년도에 핀란드에 교환학생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환학생을 갔을 때 교환학생에서는 이 핀란드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좀 여러분들이 뭐 잘 아는지 모르지만, 핀란드는 굉장히 IT가 발전돼 있고 거기 안에서 이제 노키아라는 걸출한 회사도 있었고 요즘에는 앵그리버드나 클래시 오브 클랜 같은 게임도 유명하잖아요. IT 회사로서. 핀란드는 실패의 날이라는 행사를 엽니다. 굉장히 좋은 행사인데요. 저도 직접까지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참여를 해봤습니다. 거기 스타트업 행사가 있는데 핀란드 헬싱키에 매년 10월 13일에 그 대학생이라던가 교수, 스타트업 엔터프레너십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벤처, 캐피탈리스트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실패의 날이라는 행사를 합니다. 실패의 날이라는 행사는 무엇이냐면 나의 실패가 이런 것이었고 그 실패 때문에 나는 망했다 혹은 나는 실패했다라는 걸 공공연히 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말해주는 행사예요. 근데 그 행사가 왜 굉장히 좋은 것이냐면 내 실패, 저 사람은 저렇게 실패했구나라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으로 나아가는 길을 오히려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핀란드는 굉장히 평등하고 거기 안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학생들한테 잘 가르칩니다. 저는 뭐 감히 핀란드 전문가는 아니지만 한 학기 정도 핀란드 6개월 정도 있으면서 사람이 실패해도 되는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요. 거기 안에서 평등하게 실패를 누구나 겪어야 되는 거고 그 이후에 삶은 실패는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생각들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두 번째 모교인 카이스트 얘기를 좀 잠깐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카이스트 교수님이 이제 이광영 교수님이 총장님으로 오셨는데 실패 연구소라는 걸 최근에 만드셨더라고요. 이건 3월달 기사인데 최근에 진짜 만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서 어떤 연구자도 뽑고 하는 걸 봤는데요. 실패 그 자체도 연구 대상이 될 정도로 실패는 위대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원 와가지고 난 정말 바보 같아 이것도 모를까 뭐 연구는 뭐 하는지도 모르겠고 겨우겨우 수업에
수업 따라가기 바쁘잖아요. 근데 거기 안에서 실패가 어떻게 내가 성공으로 만들 수 있는지가 계속 생각하셔야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라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실패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실패 이야기를 다 하면 오늘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실패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자에게 왜 실패가 중요한지 조금 생각을 해볼까요? 연구 논문을 쓰는 과정을 조금 떠올려 봅시다. 처음에 어떤 걸 어떻게 되나요? 처음에는 주제를 잡죠. 주제를 잡고 그 연구 문제를 설정합니다. 연구 문제를 설정한 다음에 어떤 뭐 연구와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제 실제로 그 데이터 분석한 결과를 페이퍼로 만들어내고 작성하는 과정,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다시 그거를 마무리하는 과정. 그래서 이제 투고하면서 이제 그거 지금 이미 알고 있겠죠. 그래서 스스로 내가 연구 주제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 연구 주제를 설정하는 과정 자체가 처음부터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래서 연구자는 여기 안에서 여러분들의 지금 지도 교수님이나 많은 학생들이 뭐 되게 뛰어난 학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안에서 우리 교수님은 뭐 하면 다 성공을 해. 논문 같은 것들도 정말 척척 써내고 1년에 논문이 막 10편씩 나오고 그런 대단한 교수님들이 많은데 사실은 거기 안에서 교수님들도 수많은 실패를 겪고 그 논문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하는 과정이 여기서 뭐 주제를 설정한다거나 데이터를 모은다는 과정이 이게 한꺼번에 진행되는 게 아니라 계속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게 됩니다. 거기 안에서 다시 연구 주제를 다시 수정하고 다시 데이터를 모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패하는 과정이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고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연구자에게 실패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뭐 이공계 같은 경우는 연구 논문을 쓸 때 리서치 노트라 그래서 그런 노트를 만들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뭐 그거는 조금 다 다른 얘기니까. 그래서 연구라는 게 제가 좋아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한번 많이 써먹어 보세요. 제가 한양대 유영만 교수님을 잘 몰라서 혹시 아시나요? 한양대 유영만 교수님 잘 모르지만 이게 유명한 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파리를 연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뭐 파리 연구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파리 학사는 여기 보면 파리 학사 같은 경우는 내가 다 아는 것 같아요. 파리 학사. 그러니까 파리에 대해서 팔도 알고 다리도 알고 파리 뇌도 알고 파리의 뭐 습성도 알고 파리가 뭘 먹는지도 그냥 이렇게 수박 겉핥듯이 쭉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파리 석사는 이제 자기가 어떤 이론을 통해 가지고 뭔가 증명을 해내야 되잖아요. 이제 대학원 공부라는 건 내가 기존에 알고 있는 티어리를 활용해서 그 티어리보다 조금 더 나아가는 게 이제 대학원 공부인데 이제 예를 들면 파리 다리를 연구하게 됩니다. 이제 파리 다리를 연구하고 파리 박사는 이제 뭔가 미지의 것까지 창조해내야 되니까 파리 다리에 앞다리에 뭐 발톱 하나 아니면 뭐 때 하나 뭐 털 하나를 연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파리 학사 석사 박사가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원에 왔으면 이제 최소 파리 석사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여기 손톱만큼 조금이라도 그 조그만이라도 그 지식의 확장이 이루어져야 되려면 엄청난 많은 실패가 수반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뭐 되게 원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원에 온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연구는 실패 없이 성공할 수가 없는 거고 여기 안에서 내가 정말 머리를 싸매서 조금이라도 조금 다른 것들을 조합해가지고 보여주는 게 지금 석사나 박사의 역할이기 때문에 파리 학사, 석사, 박사가 조금씩 다르다. 그래서 내가 연구하는 게 무엇인지, 그래서 대학원에서 공부한다는 게 무엇인지 조금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그래서 조금 더 우스갯소리 하자면 학사는 다 안다. 파리 학사는 다 안다. 파리 석사는 내가 이렇게 무식했구나. 파리 박사는 다른 사람도 이렇게 다 모르는 거였구나 라고 우스갯소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척 하는 거였어. 파리 박사는 어떻게 보면 그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지만 다른 것들은 잘 모르는 그런 모름을 시인하는 그런 상태가 파리 박사인 것이죠. 그래서 제 실패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되게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카이스트 석사할 때 F를 한번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대학원에서 F를 받는다는 거는 정말 인생의 굴욕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학부생 여러분들은 뭐 F 많이 받아봤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뭐 학부 다닐 때 받아봤고 굉장히 힘든 일이죠. 제가 어떤 논문을 게재하기까지
자연어 처리라는 과목이었는데 심지어 이게 요즘 제 전공이에요. 박사에서 배우는 전공인데 제가 석사 때 이제 카이스트 이제 수업을 들으면 이제 뭐 미적분도 잘 못했고 행렬 이런 것도 잘 몰랐는데 그 상태에서 그냥 무턱대고 들은 거예요. 제가 2학기 때였는데 듣다가 포기를 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막 거기 애들은 막 카이스트 수학 천재 애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러다가 결국 F를 받긴 했는데 이게 저는 이 수업에서 F를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이 컴플렉스였기도 하지만 이거 공부 제대로 해야겠다라는 더 마음가짐도 생겼어요. 그리고 디지털 인문학 연구가 선행 연구가 지금 거의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생긴 지 이제 10년 내외라서 해외에도 별로 선행 연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더 적극적인 배수진을 치고 적극적인 연구자를 취할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제가 이거 같은 제 사례 같은 도전을 하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다만 이 사례를 통해서 제가 석사 때 F 받은 과목을 지금 현재 제가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학생들한테. 그래서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대학원에서는 모든 걸 다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학원에서 뭔가 목표를 하나 정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대학원에서 목표는 학점을 잘 받는 게 아니라 논문을 최대한 많이 게재하고 내 분야에서 뭔가 전문가가 되는 게 논문으로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 석사 때 논문을 3편 정도를 쓰게 되는데요. 석사 때 논문을 3편 정도 쓴다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뭐 제 자랑이기도 하지만 쉽진 않은 일이고 그 과정이 계속 몰두해야 겨우겨우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은 어느 정도 하긴 했었습니다. 그런 실패 안에서. 그래서 제 첫 논문 게재는 이제 문학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 문학 권력 문제를 어떻게 데이터로 증명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문제였는데요. 이거는 조금 전공 분야 얘기라서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를 하자고 교수님이 제안을 주셨고 저는 그거를 따라서 2달 정도 이제 잠도 안 자고 계속 뭐 데이터도 만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은 제가 코딩을 학생들한테 가르치지만 코딩을 할 줄을 몰랐어요. 너무나 부끄럽게도. 그럼에도 제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되게 복 받은 거였죠. 연구 주제를 지도 교수님이 던져준 거를 그대로 잘 따라서 했었습니다. 근데 다만 그 연구 주제가 굉장히 저랑 잘 맞았고요. 근데 다만 제가 이게 뭐 제 운일 수도 있지만 그 2달간 버티지 못했다면 그거를 계속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자기 효능감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어떤 작은 목표를 만들어낸 다음에 그거를 해내기 시작하면 논문도 자기 효능감이 없으면 쓰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조그만 계속 목표를 쌓아가면서 논문이 게재되고 그리고 뭐 학회장에서 발표하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계속 실패를 계속 뒤지면서 논문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게 연구였는데 뭐 신문 기사에도 실리고 굉장히 저는 자기 효능감이 넘쳤죠.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었고 자세한 시행착오는 제가 팟캐스트에 출연한 게 있어서 카이스트 학생들이 운영하는 그 팟캐스트였는데요. 이거 한번 들어보시면 재미있을 겁니다.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네,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에 잘 실패하는 게 중요하다. 지금 앞에 조금 제 사례였기 때문에 좀 이해가 안 됐을 수도 있지만 제가 좀 일반화해서 다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만약에 친하지 않아도 좋아요. 어떤 후배가 저한테 형 혹은 뭐 그런 이거 제가 대학원에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대학원 일단 그러면 제가 대학원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뭐 일단 조금 맞고 그리고 대학원에 정말 가고 싶다 그러면 이제 제가 알려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좀 꼰대 같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 좀 들어주세요. 그래서 첫 번째 대학원에 딱 발을 뗀 당시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스스로가 매우 작아 보일 겁니다. 나는 이렇게 멍청했구나. 파리 학사로 살을 때는 다 아는 것 같았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래서 첫 1년은 한번 예스맨으로 살아보십시오. 저는 석사 2년 동안은 예스맨으로 살았고 이제 박사 정도 되니까 제가 뭐 연구 같은 게 제안이 와도 이제 그때쯤 되면 조금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선택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첫 1년 혹은 2년 정도는 석사라면 이제 박사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석사라면 한번 예스맨으로 살아보는 걸 매우 추천합니다. 한 번 정도 살아보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그 학생들이 지금 첫 1년째 혹은 학부 연구생이라면 가지고 있는 지적 자본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적 능력이 그 위에 있는 사람들보다 떨어질 겁니다. 이게 뭐 IQ의 문제가 아니라 경험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논문을 한 번이라도 써본 사람과 써보지 않은 사람의 그 큰 갭을 메울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만약에 새로운 연구 기회, 특히 공동 연구가 있다면 한번 예스를 외쳐보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한번 참여도 해보시고 한번 뭐 싸워도 보시고 그래서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계속 한번 참여를 일단은 예스맨으로 살아보라라는 거였고요. 가장 위대한 논문은 쓰여진 논문이다라는 말을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논문을 쓰고 싶을 거예요. 대학원에 와서 나는 진짜 이런 세상을 바꾸는 연구. 사실 세상을 바꾸는 연구는 없더라고요. 저도 박사 지금 쓰고 있는데 세상은 못 바꿀 것 같고 그냥 조금 세상 바꿀 것까지는 못하지만 세상에 내보낼 수는 있는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좋은 주제의식과 결과가 있더라도 씌어지지 않으면 논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일단 투고를 하고 리뷰도 받아보고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정말 뭐 노벨상 받을 수 있는 주제를 생각해낸다 하더라도 그게 쓰여지지 않으면 논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논문을 어떻게든 이거는 이제 텀페이퍼 같은 거에도 적용될 수 있어요. 내 그런 학기 말에 내고 있는 그런 것들. 그래서 어떤 완성된 하나의 글을 만들어내는 거, 논문의 형태로. 그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꼭 투고해 보십시오. 제 뒤에 또 나오겠지만 투고하는 것까지. 네. 그리고 왜 안 넘어가지? 네, 되네요. 그리고 이제 이게 제 연구 이제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뭐 다른 대학원생 성공 특강에 오신 분들은 막 SCI 논문 10편씩 쓰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그 정도는 아니고 SCI 논문 2편, 뭐 KCI 논문 6편 정도 지금 박사과정에서 쓰고 있고 지금 뒤에서도 계속 게재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팁인데요. 지도교수를 많이 괴롭히십시오. 지도교수는 여러분들의 그 괴롭힘을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교수에게 최대한 뭐 굉장히 어렵겠죠. 사실 지도교수라는 사람이 굉장히 어려운 대상이겠지만 지도교수를 최대한 많이 괴롭히십시오. 저는 학사, 석사, 박사가 지도교수님이 다 다르고 학사, 석사, 박사 지도교수님이랑 논문을 다 썼습니다. 학부 지도교수님, 석사 지도교수님 심지어 2분이었어요. 부지도교수도 있고 박사 지도교수님 지금 1분이지만 그래서 그분들과 모두 다 논문을 쓰고 지금도 논문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교수는 한 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좀 특수한 경우긴 하지만 이제 도제식이 아니라 이제 요즘에 융합의 시대고 거기 안에서 정말 여러 개의 학문이 계속 만나고 있는데 굳이 지도교수를 한 분으로 설정할 필요도 없고 여러 분야의 연구자들과 계속 공동 연구를 꼭 해보십시오. 저는 공동 연구를 그래서 추천하는데 여러분들이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도 있고 요즘 같은 세상에는 공동 연구가 돼야 정말 좋은 연구가 나오는 어떤 학계의 풍토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인문학 연구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 혼자 했었을 실패가 지도교수를 괴롭히면서 계속 줄어들게 되고 그 실패가 오히려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지도교수님한테 전화 한 통 드려보세요. 네, 힘들겠지만 그래서 학사, 석사, 박사 전 지도교수님이 다 달라서 지금도 계속 연락하고 지내고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도교수님을 괴롭혀보다. 자, 그 다음은 조금은 더 사소한 팁을 조금 이제 쭉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좋아하는 펭수를 가져왔는데 사소하지만 중요한 대학원 생활 팁, 라떼 토크를 조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논문 서지 소프트웨어를 아시나요? 논문 서지 소프트웨어. 과연 여기서 논문 서지 소프트웨어를 안 쓰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쓰는 사람이 많을까요? 논문 서지 소프트웨어를 쓰지 않는 당신은 굉장히 힘들어지게 됩니다. 이제 대학원 생활은 생산성과의 싸움이에요. 어떻게 생산성을 올릴 것인가가 연구자의 승패를 정합니다. 뭐 승패까지는 좀 위험한 말일 수도 있지만 그 연구자가 어떤 삶을 쓰는지 이제 좌우하게 되는데요. 논문 서지 소프트웨어를 반드시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인문학 쪽은 이제 국내 논문, KCI 논문 같은 경우는 논문 서지 소프트웨어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사용하십시오. 저는 이제 맨들레이를 쓰는데 엔드노트를 쓰든 뭐 맨들레이를 쓰든 여기 조테로라는 프로그램 쓰든 상관없습니다. 뭐든지. 그래서 최근에는 학술정보관에서도 강의를 다 합니다. 그래서 논문 서지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더 이상 엑셀로 저장하지 마시고 거기 안에서 내가 읽어야 할 논문 그리고 읽은 논문 그리고 여기 안에서 여기 논문 서지 소프트웨어 안에서 PDF 파일을 읽고 밑줄 치고 그런 거면 다 이제 클라우드 연동이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반드시 논문 서지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십시오. 학기 초에 학술정보관에서 소프트웨어 강의를 합니다. 유튜브에도 다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각종 연구 데이터에 대해서 클라우드에 관리하라는 건데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학교 성균관대 학교에서는 GSKKU EDU 계정을 제공합니다. 여러분 제발 이거 쓰십시오. 제발. 이거를 쓰라는 이유는 2TB 혹은 1TB 이하에서는 거의 무제한으로 구글 드라이브 계정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공짜로 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학교에 있으니까 이거를 마음껏 쓰십시오. 그래서 내 연구 데이터를 어디 이제 처박아 두지 마시고 다 클라우드화 해가지고 연구실, 집, 뭐 다른 곳 해가지고 다 클라우드로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저는 심지어 지하철에서도 가끔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지하철에서 집이 좀 멀어요. 집이 좀 멀어서 그 명륜 캠퍼스까지 한 2시간 정도 걸리는데 거기서도 가끔 이런 식으로 코딩도 하고 공부도 합니다. 그래서 연구 데이터를 반드시 클라우드로 관리를 꼭 해주십시오. 그 다음은 이제 앞에 그 논문 서지 그 소프트웨어 이야기랑 좀 비슷한 건데요. 구글 스칼라도 좋고 뭐 다양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있어요 요즘에는. 근데 이제 어떤 내가 타겟으로 하는 뭐 저널이나 혹은 타겟으로 하는 어떤 학자들이 있을 거예요. 뭐 지도 교수님도 있겠지만 지도 교수님 말고 다양한 사람 저자를 팔로우 꼭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팔로우하는 저자가 어떤 신작을 내거나 그 저자의 뭐라 그럴까 논문이 인용되거나 그 저자와 비슷한 연구를 한 논문이 새로 뜨면 여러분들의 알림이 갈 겁니다. 메일로.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가능하고 아니면 저는 이제 관심 있는 분야의 키워드를 이렇게 알림을 설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키워드 기반으로 하게 되면 그 키워드를 사용한 논문이 새로운 논문이 뜹니다. 알림이.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그걸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논문을 다 읽어보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그냥 요런 저자들은 요런 논문을 요즘에 쓰고 있구나. 그러면 그리고 요런 최신 논문은 이런 경향이 있구나라는 걸 계속 그냥 리뷰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이건 좀 읽어봐야겠네라고 하는 거 저 다운앤 받아서 읽어보시고 모든 알림을 다 볼 필요는 없지만 훑어보기만 해도 그래도 나름 학계의 트렌드를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커넥티드 페이퍼스라는 서비스도 있는데 내가 리뷰라 그러죠. 리터러처 리뷰 문헌 조사를 하다 보면 거기에 내가 타겟으로 하는 어떤 논문이 있을 거예요. 이런 논문 스타일로 한번 써봐야겠다. 근데 그 논문을 인용한 논문 혹은 그 논문을 인용해 이렇게 타게 되면 네트워크 형태로 그걸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활용을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 계속 생산성을 올리는 것이 여러분의 그런 대학원 생활에 여러분의 복지를 늘려줄 겁니다. 잠을 최대한 더 많이 자게 해줄 겁니다. 이거 농담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자신의 구글 스칼라 프로필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논문 게재한 게 없어요, 선배님. 그러면 논문 게재한 게 없어도 여러분들이 뭐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다거나 그냥 스칼라에 있는 프로필이라도 일단 만들어 두시고 뭐 학회 발표했던 거 이런 것들이더라도 작은 것이더라도 구글 스칼라 만들어서 자신의 연구도 계속 알리면서 연구를 접하십시오. 그게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거랑 좀 약간 비슷한 앞에서 말한 설명이랑 비슷한 의견인데요. 저는 작은 인연에서 큰 기회를 발견한다는 걸 항상 마음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혹하고 뭐 알아주지도 않을 것 같고 내 연구 누가 알아줘라고 하지만 학계 내에서는 서로를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들이대의 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제가 추천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미지만 가져왔는데 모르는 게 있거나 이 저자 이거 제대로 안 쓴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설명을 제대로 안 했네. 그러면 메일 한번 보내보십시오. 그 정도 들이대 정도의 힘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답장이 없는 저자도 있었지만 답장을 해줬고 나중에 실제로 뵌 분도 한 8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8명? 거의 10명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만난 분들도 많고 뭐 인연이 돼서 계속 이게 왜냐하면 뭐 어떤 인맥을 쌓으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그 분야의 연구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뭐 발표 기회도 얻게 되고 논문도 쓰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 어떤 연구자로서 그런 분들이 팀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추천하는 건 지금 내에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선배들에게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네트워크를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거의 뒤에 왔는데 학술지 논문 투고 경험을 꼭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석사 과정의 경우, 제가 공학은 잘 모르겠어요. 공학도 비슷한 것 같긴 한데, 그 인문사회과학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리터러처 리뷰, 문헌 리뷰할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석사 과정이 2년이지만 뭐 3년 걸리는 사람도 많고, 5학기 저는 딱 보고 너 5학기 갈 것 같다. 딱 보니까 5학기 각이다. 이런 학생들이 있긴 한데 5학기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그 학위 논문 한 편 때문에 이제 학술지 논문 게재에 소홀한 경향이 있는데 저는 한번 첫 학기부터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KCI도 좋고 SCI더라도 뭐 더 좋겠죠. 근데 이제 뭐 KCI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국내 학술지는 좀 더 리뷰 과정이 빠르니까 저는 오히려 KCI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학술대 발표도 마찬가지고 어떤 기회가 생기거나 그러면 나의 논문을 한번 리뷰를 받아보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에 그 투고해가지고 투고한 다음에 리뷰 받은 다음에 뭐 거절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리뷰를 받고 내가 이렇게 됐구나라는 엄청난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학위 논문에만 집중하느라고 그 소중한 과정을 놓치는 그런 후배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꼭 챙겼으면 좋겠고 그 과정에서 정말 배우는 게 많을 겁니다. 네네. 그래서 학술지 논문 투고 경험을 꼭 해야 된다. 자기가 1저자가 아니어도 돼요. 2저자더라도 좋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정말 억세까지 된다면 여러분들 굉장히 큰 자기 효능감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박사 가도 잘할까라는 것도 미리 한번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 연구를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건 뭐 구글 스칼라 얘기도 있었는데 관종 연구자가 살아남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진짜 1년에 수만 편이 뭡니까? 정말 많은 논문이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 중에 내 연구를 관심 가져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래서 트위터는 인생 낭비라고 막 유명한 말이 있는데 뭐 이런 소셜 미디어를 뭐 하나만 여러 개 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만 해도 되고 뭐 블로그 같은 거 하셔도 됩니다. 뭐 기터브도 있고요. 요즘엔 저는 기터브도 하고 그리고 뭐 개인 홈페이지도 있고 그리고 CV라고 해서 이력서도 계속 갱신하면서 내 연구를 알리셔야 돼요. 근데 이 얘기는 이제 우리 학교 원병묵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요즘에 책을 내셨는데 저 이 책도 추천합니다. 그래서 여기 과학 논문 쓰는 법 저는 이제 완전히 이공계열 연구자는 아니지만 여기 안에 있는 인사이트가 많았는데 여기에도 추천하는 내용입니다. 원병묵 교수님 신소재공학과였던 것 같은데 이제 여기 안에서도 자신이 이런 연구를 알림으로써 했던 수많은 그런 장점들, 그래서 뭐 교수가 된 사람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내 연구를 알리면서 해외에 뭐 취업하는 경우도 있고 내 연구를 알리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요즘 같은 시대에는 알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스스로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인스타그램 이런 거 하라는 소리 아니고요. 맛집 올리지 마시고 내 연구를 홍보하는 소셜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요. 제가 마지막에 이제 시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이제 나름 그래도 국문과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좋아하는 시인의 시인데 시인의 시는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시인의 말이에요. 뒤에 이제 나오는데 조금 제가 이제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이 지금 앞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불확실성 그리고 불확실한 희망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저는 여기 시인이 말한 것처럼 오늘의 확실한 절망 이런 것들도 인생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저한테 큰 위로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정성에서 나타나는 것, 실패에서 성공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이 저는 이거랑 굉장히 닮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것만 보일 수 있겠지만 거기 안에서 저는 차라리 확실한 부정을 보고 확실한 절망을 보면서 어떤 성공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떤 긍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번 뭐 이 시집도 한번 읽어보시면 연구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한번 직시해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런 연구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였고요. 네, 우리 김병준 선생님의 특강 너무 유익하게 저희가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의 이런 강연 덕분에 우리 대학원생들에게 좋은 그런 팁들이 되었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선생님께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 질문하고 또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전 질문 올라온 것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인문학 전공의 석사 또는 박사 취득 이후에는
어떤 진로로 가야 할지 너무 막막하고 막연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다양한 진로가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네.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쵸. 네네. 순수 인문학 전공은 아니어서 제가 또 근데 이제 어떤 진로 갈 수 있을지 막연하고 궁금합니다. 네. 제가 뒤에 제 메일을 적어놨으니까 자세한 건 메일로 물어보셔도 되고요. 일단 제 전공만 일단 말씀드릴게요. 뭐 다른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뭐 국문학 분야를 조금 알긴 아는데, 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전공은 인문학 분야지만 굉장히 실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는 코딩도 하고 인문학 연구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연구만 얘기를 하자면 갈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연구자가 될 수도 있고, 제가 아는 이제 주변의 친구들은 뭐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그런 인공지능 이런 팀에서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너무 넓은 질문이라 제가 뭐 드릴 수 있는 답변이 좀 제한되고 있는데요. 혹시 지금 이거 물어보신 분이 또 자세한 답변을 뭐 자세한 질문을 또 해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인문학 분야는 업계에도 갈 수 있고 학계에도 다 갈 수 있다. 굉장히 밝은 분야다라고 네. 좀 답변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인문학이어도 이제 융합을 어떤 학문과 네, 맞습니다. 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진로가 또 펼쳐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전 질문 외에도 여러분들 지금 참여하신 분들께서 채팅창을 통해서 실시간으로도 질문을 올려주실 수 있으니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입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은요. 우리 연구 실적만 높다고 해서 강의 능력이 뛰어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이러한 그 교수 능력은 어떻게 함양시킬 수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이건 제가 답변을 어려운데요. 이것도 사실 저는 이제 내학기 차예요. 4학기 차 지금 작년 1학기부터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교수님이 물어본 것 같은데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는 일단은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고요. 학생들을 괴롭힙니다. 학생들이 네, 학생들한테 너 뭐 몰라요? 당신 모르는 게 뭐예요? 그래서 계속 물어보고 한 학기에 한 두세 번 이상 미팅을 했던 것 같아요. 따로 만나서 수업 시간 외에 그런 오피스 아워 같은 것들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고 제가 지금 정교수가 아니기 때문에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했는데 최대한 학생들이랑 좀 많이 이야기를 많이 했고 그 설문조사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처음에 그냥 모르는 게 뭐고 원하는 게 뭐고 그래서 조금 제 수업 여기 들은 학생이 있는지 모르지만 제 수업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괴롭히면 학생들을 많이 괴롭히면 많이 얻어가지 않을까. 학생들한테 많이 얘기를 해보십시오. 그게 뭐 그거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학생들을 괴롭히는 게 네. 좋은 교수 능력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저도 갑자기 하나 궁금한데 그런 교수 자료는 준비를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교수 자료요? 네. 네네네. 저는 일단은 교수 자료. 제가 하고 있는 분야는 사실 굉장히 뭐 코딩이나 데이터 분석 같은 분야라서 해외의 사례를 좀 많이 참고를 해요. 그래서 무크 같은 네. 코세라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스탠포드나 하버드 같이 세계적인 명문 대학에 있는 자료들도 많이 보고 현업자들이 쓰는 그런 저희가 기업 강의 같은 것도 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참고를 하고요. 최대한 학생들이 원하는 게 뭘지 좀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네. 다양한 서칭을 통해서 네. 교수 자료를 또 임팩트 있게 네, 만드신다고. 그래서 네. 교과서 같은 걸 일부러 두지 않고 네, 여러 개를 뭐 이게 짜깁기인가요? 뭐 나쁜 의미의 짜깁기가 아니라 여러 개를 가져와서 최신 사례를 가져올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이제 학부와 석사와 다르게 또 이제 박사를 융합하신 것처럼 교수 자료를 만드는 것에도 융합을 네. 하신다는 좋은 얘기인 것 포장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요, 인문학과 데이터 사이언스를 이제 융합하셨는데 연사자님께서 원전공이 아닌 데이터 사이언스를 잘 마스터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아직 저도 뭐 공부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너무 공부에는 왕도가 없잖아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잠을 줄이고, 네, 돈을 써라. 너무 단순한 질문인데, 아니 답변인데, 시간을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원전공이 아닌 분야를 다른 사람은 4년간 공부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너무 이거 안 좋은 얘기인데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리고 돈을 쓰라고 한 거는 그거에 뭐 거액을 돈을 쓰라는 게 아니라 내가 뭐 유료 강의 같은 것들도 좀 들어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 또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너무 비싸지 않은 요즘에 유료 강의가 있어요. 뭐 그런 것들도 많이 들어보시고 그리고 세 번째 비결은 제일 빨리 배울 수 있는 거는 내가 갈 길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는 사람과 친해져서 같이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목표가 있어야 그 연구가 돼야 돼요. 결론은 그냥 공부해가지고 교과서 공부하는 게 대학원 공부가 아니라 마지막에 논문으로 되어야 그게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야 자기가 하는 공부도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로서 공부를 하시고 논문 참여로서 공부를 하세요. 그래야 빨리빨리 습득할 수 있고 나보다 조금 더 잘하는 학생들한테 밥도 사면서 적극적으로 물어보십시오. 네, 많이 주변에 여쭤보라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이제 요즘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다 보니 본인의 전공은 데이터 사이언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국어 국문화 뭐 다른 이제 뭐 사회과학일 수도 있고 공학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데이터 사이언스 프로그램을 처음 배우는 단계에서는 어떻게 접근하는 게 가장 좀 빠르게 그 프로그램 방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아까 했던 질문이랑 좀 비슷하긴 한데요. 비슷하죠? 한 번 네. 더 좀 약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목표가 좀 뚜렷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나 방학 때 이 책 한 권 띄겠다. 그건 되게 좋은 목표가 아니고요. 결국 연구자가 되는 게 지금 목표잖아요. 대학원은 기본적으로 연구자를 키우는 것이니까 뭐 공모전이 됐건 아니면 논문 투고가 됐던 내가 정해진 데이터를 가지고 뭐 교과서에 있는 거 사례를 따라하는 게 아니라 직접 내가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형태의 공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배웁니다. 사실은 그 교과서에 있는 거 한번 훑는 건 중요하죠. 기초를 훑는 건 중요한데 그거는 빨리 떼시고 그 이후에 이제 실전으로 가려면 내가 지금 여기 연구에 투입이 됐으면 이거를 위해서 어떤 방법론을 공부해야겠다 될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발췌독 위주로 공부를 했어요. 정독이 아니라 A부터 Z까지 다 보지 못하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뭐 천재 있으면 저는 천재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네네 참고서 위주로 공부를 했고, 그래서 좀 목표의식을 갖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표를 설정하고 실제적인 연구든지 아니면 프로젝트를 프로젝트든 하면서 논문이든. 그런 또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한 공부를 이어가는 팁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박사 취득 이후에 어떤 진로를 계획하고 있으신지 여쭤보는 질문입니다. 네. 사실 제가 뭐 금융권에도 있었고 그런 회사원으로서 일도 했었는데요. 저는 연구자가 계속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연구 직무로도 연구원으로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더 좋다면 뭐 교수나 학계에도 계속 있고 싶습니다. 그래서 박사는 사실은 박사학위는 그런 굉장히 그 전문성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회사 생활보다도 지금 제가 가르친 일에 대해서 굉장히 적성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후회 없이 계속 학계에 있고 싶은 게 제 목표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사전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봤고요. 채팅창 그리고 우리 지금 접속해 계시는 여러 원우님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채팅창으로 올려주시면은 우리 김명주 선생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채팅창이 조용하네요. 여러분 빨리 질문해 주시죠. 여러분 그냥 뭐 그 단순한 질문도 좋아요. 그렇죠. 논문은 너무 힘들어요. 뭐 지도 교수님과의 관계가 힘들어요. 뭐 별의별 질문도 다 좋습니다. 네. 자유롭게 질문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이미 질문이 네네네. 나온 부분에서 궁금한 점이 다 해소되셨는지도 모르겠네요. 더 이상 질문이 안 올라오는 것 같죠? 네, 그러면 Q&A는 여기까지 우리가 들어봤고요. 이렇게 특강에 이어서 Q&A까지 듣다 보니 여러분들 참 특강 내용이 더 유익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 역시도 우리 김병규 선생님의 강의를 듣다 보니 대학원 시절 생각이 나면서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특강을 어떻게 느끼셨는지 지금 여기 보이는 QR코드 그리고 채팅창에 올라오는 URL을 접속하셔서 설문조사를 해주시면요. 응답해주신 분들께 저희가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증정해 드리오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특강을 강의해 주신 우리 김병주 선생님께서 특강 때 미처 질문에 대한 응답을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여기 이메일 주소를 공유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필요하다면 인생 상담도 해주신다고 얘기를 하셨으니 잘 이렇게 기록해 두셨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면 이쪽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렇게 좋은 강연을 들려주신 김병준 선생님과 함께 우리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웨백스로 접속해주신 여러분들께서는 비디오 카메라를 켜주시면 저희가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비디오 카메라 켜주시겠어요? 네. 네, 여러분들이 이제 켜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 그러면 정면을 보면서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은 여러분 뭐 V 하셔도 되고 각자 하시고 싶은 포즈를 취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한 번 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요? 네. 네, 한 번 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네,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이렇게 나눈 이야기들, 특강 이야기들은요, 우리 유튜브로도 올라오니 여러분들 많이 나중에 또 다시 보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다음 제5회 대학원 학생성공 스토리 특강으로 다시 찾아올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제4회 대학원 학생성공 스토리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